안녕하세요. 저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진 40대 남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솔직히 고래 싸움도 아니고 터진 건 등뿐만이 아니긴 합니다. 무개념 기집애들의 역사가 긴 기싸움에 두 집안, 아니 세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된 사건이 제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번듯한 직업과 안정된 수입이 있지만 4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제짝은 못 만나본 처량한 남자였죠. 일복은 넘치는데 여자복은 없어서 이대로 가다간 노총각으로 딱 세상 뜨겠구나 싶었어요. 그때 전혀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던 인물 하나가 오랫동안 혼자였던 저를 구제해 주었어요. 그건 바로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2살 차이 나는 제 여동생은 집안 망나니로 중학교 때부터 가지가지 사고로 부모님 속을 썩였던 문제아였죠. 지금은 부동산에서 일하며 그나마 사람처럼 살지만 학창 시절부터 술, 담배는 기본이고 허구한 날 다른 학생들 괴롭혀서 저희 어머니는 매번 학교로 불려가셨어요. 그런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니 솔직히 좀 미심쩍었습니다. 본인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정말 여성스럽고 착하다는데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그 망나니가 친구라고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동생을 잘 아는데 아직 만나지도 못한 그 친구도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제 목구멍은 포도총 정도가 아니라 최신식 보안 시설을 갖춘 현대식 감옥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한 번 만나본다고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애써 찝찝한 기분을 무시한 채 여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의심 반, 기대 반, 체념 한 스푼의 기분으로 소개 자리에 나갔고 그날 처음으로 우리 집 망나니에게 큰절을 할 뻔했네요. 동생의 친구는 정말 딱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여자 조건 따지지 않고 일단 만나야 했던 저에겐 이상형의 여자가 나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사람이 우리 집 망나니랑 친구지? 싶을 정도로 동생과는 다른 세계 사람이었습니다. 조곤조곤 사려 깊은 말투에 참한 외모까지 지금 집에서 발바닥 벅벅 긁으며 게임하고 있을 동생과는 정말 딴판이더라고요. 서희 씨가 제 동생 친구라는 게 믿기질 않네요. 둘이 도대체 어떻게 친한 거예요? 희숙이랑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제가 전화 가서 친구가 없었는데 희숙이가 먼저 다가와 줬어요. 그래서 어쩐지 그냥 같은 학교 출신 정도면 그 망나니랑 서희 씨랑 친구가 될 리가 없었겠죠. 근데 그 망나니가 먼저 다가와 줬다고요? 뭐 빵 셔틀 같은 거 시킨 건 아니죠? 네? 아유, 종훈 씨 정말 말을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희숙이 성격이 좀 세긴 했죠. 그래도 친한 친구들한테는 착했어요. 희숙이가 저한테는 꼼짝 못했다니까요. 네? 전혀 안 믿기는데요. 걔 항상 저한테 야, 야, 그래요. 쌍욕 안 하면 다행이게요. 어머, 정말요? 희숙이 안 되겠네. 누가 봐도 착함과는 거리가 먼 동생을 너그러이 생각해주는 마음 넓은 여자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연애를 시작했고 사귄 지 오래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에 골인했죠. 저희 집 망나니 결혼 성사시켜준 옷값 내놓으라고 그때 얼마나 사람을 들들 볶던지요. 그래도 그 망나니에게 중매서 준 대가로 사준 가방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내는 결혼 후에 저에게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했어요. 아내는 무뚝뚝한 아들과 살갑기는커녕 매서운 딸뿐인 부모님에게 새로 생긴 싹싹한 딸이었죠. 아들인 저도 주말마다 부모님 찾아뵙기 힘든데 아내는 종종 부모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이게 아버님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신어보세요. 내가 구두 있어봐야 뭐하냐.
됐다, 괜찮어.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좋은 구두 한 켤레 있으면 아버님 모임 나갈 때 신으실 수도 있고 결혼식 같은 경조사에 잘 신고 다닐걸요? 그런가?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이거 아버님 며느리가 사드리는 거예요. 신어보니까 어떠세요? 편하시죠? 아무래도 아내 입장에서 시아버지는 어렵고 불편한 상대일 수도 있는데 아내는 정말 딸처럼 싹싹하게 굴었어요. 아내와의 결혼 후 아버지 옷장과 신발장엔 좋은 옷과 신발이 채워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시부모님 모시기는 정말 맞춤 서비스 그 자체였어요. 옷이나 신발, 보석, 이런 거칠에 관심 없는 저희 어머니, 어머니에게 늘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금덩이였죠. 가지고 있으면 값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금부치들이 저희 어머니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생신날 금은방으로 가서 턱하니 굵직한 금목걸이를 해드렸어요. 아버지께 듣기로는 한동안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서랍 안에서 금목걸이를 꺼내보시곤 했다고 하네요. 어느 날은 이른 아침부터 아내가 주방에서 커다란 솥에 뭘 팔팔 끓이고 있길래 가서 뭐 하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여보, 뭐해? 이런 아침부터. 일어났어? 이거 호박 식혜. 어? 갑자기 무슨 식혜야? 어쩐지 어제 주방에 뜬금없이 호박이 보이더니만. 어머님이 저번에 밖에서 사드셨는데 영 맛이 아니셨대. 밍밍하기만 하고 맛 없었다고 제대로 된 거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 손 많이 가는 걸 아침부터 만들고 있어? 와, 당신 정말 지극정성이다. 그냥 나한테 맛있는데 찾아서 사오라고 하지. 그래도 직접 만드는 게 아무래도 더 마음 놓이잖아. 내가 만드는 게 더 맛있기도 하고. 아내 시부모님을 향한 지극정성은 돈도 시간도 노력도 모든 게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아내의 진심은 부모님에게도 전해졌는지 부모님도 아내를 그저 며느리보다는 정말 딸처럼 여기시더군요. 저번에 아내가 아버지와 함께 근처 마트에 갔었답니다. 근데 마트 점원이 아빠랑 딸이 똑 닮았다고 사이도 너무 좋아 보인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가 듣기 좋으셨는지 저희 아버지는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랑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아, 거기 마트 점원이 나랑 서희랑 부녀가 똑 닮았다고 사이도 아주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나랑 서희랑 정말 닮았나? 기분이 좋아서 껄껄하며 웃는 아버지의 웃음소리에 식사 분위기까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망나니가 또 망나니 짓 하기 전까지 말이죠. 닮기는 뭘 닮아 아빠. 얘 코하고 눈 했어. 저거 원래 지 얼굴 아니야. 닮아도 의사 선생님이 새로 빚어준 얼굴이 닮은 거겠지. 그 순간 식탁 위로 귀신이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은 밥 잘 처먹다가 말고 아내와 아버지가 뭐가 닮았냐며 아내의 성형 얘기를 들먹여서 초를 쳤죠. 아내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져서 당황스러워하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전 어차피 결혼 전 아내 졸업 앨범을 봤었기에 아내의 성형 사실을 알고 있어서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의 선 넘은 무례함 때문에 화가 났죠. 솔직히 예전부터 어느 정도 눈치는 챘었습니다. 아내와 동생이 정말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을지 모른다고요. 원래 여자들 결혼 준비는 친한 친구들이 많이들 도와주잖아요. 심지어 아내와 동생의 경우 진짜 가족이 되는 시누이와 형님 사이니까 전 아내도 동생에게 결혼식 준비를 상의하고 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동생은 그저 저희 부부 결혼식에 참석만 했을 뿐 그 어떤 도움도 없었죠. 그뿐만 아니라 간혹 둘 사이에 다소 어색하고 오묘한 긴장감이 아내와 동생의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내의 성형 사실을 밝히며 분위기를 망친 것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마 동생이 아내와 부모님 사이를 질투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평생 속만 썩인 동생만 보다가 그저 부모님께 베풀고 뭐든 해드리고 싶어 하는 아내를 만난 부모님이 그 둘을 대하는 방식은 사뭇 달랐으니까요. 까놓고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사고만 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대가리에 피가 다 마른 어른이 되었어도 동생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동생이 사회 초년생일 때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 1년도 못 버티고 때려친 다음에 부모님께 갑자기 지인과 동업으로 술집을 차린다고 손을 벌리더군요. 저는 부모님께 절대로 안 된다고 도와주시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부모님께서 5천만 원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도 아무 생각도 없이 차리진 않았겠지 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 일을 1년도 못 채우는 병이 있는지 장사 시작한 지 10달이라도 지났을까요? 부모님 앞에서 폭탄을 던지더군요. 나 장사 접으려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 너무 힘들어. 오전에 음식 준비하고 오픈 준비하고 저녁엔 술 처먹은 진상들 상대하는 것도 진절머리 나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돈도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튼 안 되겠어. 몸이 너무 힘들어. 야, 너 어머니 아버지 돈 가져가서 물장사할 생각이었으면 그 정도 예상도 못했어?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았어? 야, 다른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 정도는 해. 그래도 다 하는 거야. 돈 벌어서 사람답게 살아야 하니까. 아유 진짜 넌 그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내일 그만두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 아주 나이 들었다고 꼰대 다 됐어. 얘, 너 오빠한테 너가 뭐야 너가.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 지겨워 죽겠어. 너 희숙이 너 이럴 거면 뭐하러 시작했냐? 어? 1년도 못 채우고 문 닫을 거면 뭐하러 시작한 거야? 아빠까지 왜 그래? 그리고 아예 허탕만 친 거 아니야. 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야. 만난 지 좀 됐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아. 무슨 얘기가 이렇게 버라이어티한지 1년도 못 채운 장사 접는다고 하기가 무섭게 갑자기 결혼 선언이라뇨. 제 동생이지만 정말 답도 없는 애입니다. 뭐? 너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뭐 어떤 사람인데? 그냥 회사 다녀요. 단골 손님이었다니까. 나 가게 오픈했을 때부터 왔는데 내가 장사 처음 시작해 힘들어할 때 힘 많이 돼줬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참나. 야, 너 결혼하는 건 뭐 그래 네 맘인데 너 모아둔 돈은 있냐? 장사 몇 개월 해서 돈이 모이긴 모였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 아빠, 나 결혼하게 돈 좀 줘. 5천이면 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 와,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쟤 지금 저 얘기 꺼내려고 말 시작한 거예요.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려고 저러는 거라고요. 야, 5천을 달라면서 무슨 나머지는 지가 한대. 5천이면 결혼 자금 하고도 남겠구만. 어디서 지가 책임지는 척을 하고 있어? 야, 네가 사람이냐? 아, 좀, 넌 시끄러워. 왜 옆에서 방해하고 난리야?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터져서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철이라는 게 없이 태어난 동생은 또다시 본인의 주특기를 발휘하더군요. 바로 부모님께 손 벌려서 문제 해결하기. 전 상관 말라고 날뛰는 동생을 무시하고 부모님에게 절대 돈 내주지 마라. 결혼하고 싶은데 돈 없으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라고 주제 좀 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휴, 우리 가엾은 부모님 또 동생에게 그 5천을 덜컥 내주셨어요. 제 부모님이지만 정말 제정신이신 건가요? 전 그 이후로 부모님이 어떤 도움을 동생에게 주던 아예 신경을 끄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 가족에서 상식적인 사람은 저 하나뿐인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한테 가져간 돈으로 차린 술집도 말아먹은 동생은 또 부모님께 타간 돈으로 한 결혼도
2년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했고 오히려 제 예상이 너무 잘 들어맞아서 동생의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웃음이 나더라고요. 동생이 본인 인생을 대체 어디까지 말아먹나 기대되기까지 하더군요. 동생 본인이 잘 비벼먹고 말아먹는 인생이니 솔직히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딸에게 등골만 빼먹히고 속만 썩어가는 부모님이 속이 답답하긴 했어도 걱정이었죠. 평생 목수일하신 우리 아버지, 손에 굳은 살 안 박히는 날 없이 번 돈, 동생이 야금야금 다 갉아먹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될 대로 살며 부모님 속 시끄럽게 하는 동생과 옆에서 예쁜 짓은 다 하는 아내. 여러분이 제 부모님이어도 아내가 딸이었으면 싶으시겠죠? 동생은 이혼 후에 낳은 아이는 혼자 키우기 힘들다고 전 남편에게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 후에 자기 앞가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건지 새로 직업을 찾아서 그나마 지금이 지 인생에서 제일 정신 차리고 살고 있는 순간이었죠.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님께 아내와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동생이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본인도 본인 나름으로 예전에 성질을 죽이며 사는 게 눈에 다 보이는데 아내가 부모님께 하는 거에 비할 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 오래비 노총각으로 죽을까봐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창, 친한 친구라고 소개시켜줬는데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번 개망난이는 영원한 개망난이고 한 번 답이 없는 인간은 끝까지 답이 없다고요. 동생은 제게 평생 제 짝을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평생의 악연을 소개시켜 준 거였습니다. 때는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막 1년이 지난 아직 신혼이었을 때 이 막장극의 서막이 시작되었죠. 늘 시댁에 잘하는 아내에게 고마워서 저도 처가에 사위 노릇 좀 하려고 했습니다. 장인어르신 내외와 아내 오빠 부부까지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했죠. 음식도 맛있고 오고 가는 대화도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그 평화를 깬 건 바로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고모부 왜 안 오세요? 형님 부부의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갑자기 아내에게 고모부를 찾는 겁니다. 순간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아니, 저의 고모부는 난데 왜 나를 앞에 두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혹시 예전에 아내가 사귀던 남자들을 본 적이 있나 싶었네요. 근데 정말 짠 것처럼 아내를 비롯한 온 가족이 조용해지더군요. 누가 밥 먹던 밥상에 커다란 오물을 투척한 것처럼 말이죠. 눈치 게임이라도 시작한 건지 서로가 먼저 입 열기를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는데 아, 이건 뭔가 있구나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뭘 묻던 거짓말할 것 같은 어른들에게 묻지 않고 그 순진한 아이에게 물었죠. 준우야, 무슨 고모부? 게임 회사 다니는 고모부요. 고모부가 나중에 만나면 새로 나온 게임기 준다고 했는데 고모부 오늘 안 오세요? 전 그 말을 듣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저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입술만 파르르 떠는데 와, 돌겠더라고요. 대체 저게 다 무슨 말이고 당신 가족은 좋은 밥 먹다가 벙어리가 된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당신, 저게 무슨 소리야? 난 태어나서 게임 회사에서 알바한 기억도 없는데 장인어른, 장모님, 저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그게 말해. 저는 말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개지는 아내의 얼굴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제대로 이실직고 안 하면 나중엔 당신 변명할 기회도 없어. 아내는 그제서야 부모님 눈치를 살살 보며 말을 꺼내더군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형님 부부는 그저 입 꾹 다물고 있었고요. 그게 사실 나 당신 이전에 사실혼 관계 남자가 있었어. 근데 나 혼인신고도 안 했고 딱 2년 살다가 깨끗하게 헤어졌어. 당신한테 숨긴 이유는
어차피 서류로 뭐 남은 것도 없는데 굳이 말해서 뭐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법적으로는 깨끗했으니 나 속여서 결혼했어도 너는 아무 잘못도 문제도 없다고? 김서방,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혼인신고도 안 한 남자랑 잠깐 같이 살았다고 이혼녀 취급받긴 내 딸이 너무 아깝잖아. 안 그런가? 그리고 우리도 김서방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작 그런 이유로 놓치고 싶지 않았고. 고작이요? 아니 그럼 다들 이 사람이 저한테 사실혼 관계 있던 거 숨기고 처음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하는 거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지금 나만 모르고 있던 거죠? 네! 김서방, 일단 진정 좀 하고 우리 애가 김서방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랬겠어. 어? 그렇다고 이게 용서가 되는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그 궤변 하지도 마세요. 제가 좋았으면 저한테 그런 거짓말 치지도 못했겠죠. 이걸 숨긴 건 그냥 이기적인 거라고요.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은 거의 저에게 무릎까지 꿇을 것처럼 애원을 하셨습니다. 참나, 나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남자가 있었다니. 심지어 지금까지 감쪽같이 그걸 숨기고 아무런 죄책감 없는 얼굴로 마주보고 살다니. 그 뻔뻔스러움에 등골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종이에 도장만 안 찍었다고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없는 게 되나요? 저는 저를 바보 취급한 처갓집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무서운 집안과는 더는 가족으로 못 살겠습니다. 저 사기 결혼으로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당신같이 무서운 사람하고는 이제 끝이야. 갈라서. 여보, 김서방. 아내와 장인 어르신 내외의 부름도 무시하고 전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짧지만 결혼 생활 내내 모든 게 처음인 것처럼 가증스럽게 굴던 아내의 모든 행동이 하나둘 생각나니까 괴롭더라고요. 본인이 두 번째 결혼이라는 게 떳떳하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 잘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죠. 아내 거짓말은 저는 물론이고 본인이 그렇게 잘하던 우리 부모님도 바보로 만든 거나 다름없었어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던 중 불현듯 이 사기 행각을 알고 있을 것만 같은 다른 한 사람이 생각나더군요. 바로 아내를 저에게 소개시켜준 제 망나니 동생 말입니다. 저는 바로 운전대를 틀어 본가로 차를 돌렸어요. 어머, 종훈이 네가 웬일이니? 사돈댁이랑 식사한다며? 어머니 딸한테 물어보세요. 야, 김희수, 너 이리 나와. 본인 방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동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왜 저래? 엄마, 쟤 왜 저래? 너 서희가 나랑 두 번째 결혼인 거 알고 있었어?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뭐? 희숙이 너 이게 무슨 소리야? 두 번째 결혼? 그럼 서희가 이혼을 했었단 말이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걔 혼인신고도 안 했었어. 너랑 처음으로 한 거니까 걱정 마. 야, 이 미친년아.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사람을 소개시켜 줄 거면 제대로 해야지. 내가 걔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까지 입 닥치고 있었던 거야? 평소에는 그렇게 닥치라고 해도 말 안 듣더니만 왜 필요할 때 입을 다문 거야? 너 진짜 어디 나사가 빠진 거야? 야, 말 똑바로 해.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한 건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야, 막말로 걔가 혼인신고도 안 하고 2년 동안 뭐 결혼 생활 했어도 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바뀌는 건데? 아니, 희수가 너 정말 제정신이니? 왜 나한테만 그래요? 쟤도 잘한 거 없어. 누가 사람 보는 눈 없으래? 너 걔 보고 참하고 착하다고 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걔 우리 학교에서 알아주는 양아치였어. 내가 한 나쁜 짓 다 걔한테 배운 거야. 뭐? 희숙이 너 진짜 알아주는 꼴통에 강제 전학으로 우리 학교로 전학 온 거였는데 넌 그것도 모르고 얌전한 여자 만났다고 좋아했잖아. 그런 양아치를 네 오빠인 나한테 소개시켜줬냐?
제정신이야?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뭐 어때? 졸업하고 연락 끊긴 애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빠 얘기 듣고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준 거야. 그리고 말했잖아.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기만 했다니까. 진짜 답이 없구나.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혼인신고만 안 했지. 아예 살림 차려서 사실혼 관계로 2년을 살았다는데 그걸 속이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그게 결혼 사기라는 거야. 결혼 사기. 아이고, 노총각으로 천천히 죽어가던 거 그 이혼녀 소개시켜줘서 살려줬더니 너 진짜 은혜도 모른다, 은혜도. 야, 솔직히 네 나이에 돌싱도 감지덕지 아니냐? 너? 이. 전 주제도 모르고 건방진 소리나 짓거리는 동생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 갈겼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말리셨지만 솔직히 놀라시진 않았어요. 그녀는 정말 맞을만 했으니까요. 네가 뭔데 왜 때리냐고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지 잘못도 모르는 년에게 이제 절연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야, 이제 너 같은 년하고는 절연이다, 절연. 어차피 지금까지 막 살아온 네 인생 앞으로도 잘 말아먹어라. 이후로 부모님하고 왕래는 했어도 동생하고는 얼굴도 보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기생충 같은 년 그래도 동생이라고 품었는데 차라리 이걸 계기로 제 인생에서 떨굴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절 위로했어요. 전 집으로 돌아가 바로 신혼집에 있는 제 짐을 일부 빼내서 집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집에 제 짐이 없는 걸 확인한 아내가 연락을 해왔어요. 전 그때 이미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 중이었고 어차피 이혼할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래도 포기를 못한 아내는 제가 본인 번호를 차단한 걸 알았는지 별의별 휴대폰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제가 매번 무시하고 나중엔 아예 휴대폰 자체를 꺼놓으니까 제가 일하는 사무실 앞까지 찾아왔었죠. 문 앞에서 세상 처량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안타까움은 정말 1도 없었고 오히려 구질구질해 보여서 없던 정마저도 떨어지더군요. 여보, 말 못 알아먹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라고. 너 이렇게 남의 직장까지 찾아오는 것도 폭력이고 범죄야.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어? 난 할 얘기 없고 그리고 날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소름 끼치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정말 바보 되는 거야. 여기서 멍청한 건 뻔히 밝혀질 거짓말 계속 끌어온 너랑 평생 남한테 패만 끼치면서 산 내 동생년이겠지. 여보, 아니 종훈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솔직히 말해봐. 내가 당신 이전에 다른 남자랑 결혼 생활 했었다고 했으면 나랑 결혼했을 거야? 아니잖아. 당신도 바로 색안경 썼을 거잖아. 정말 당신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어. 멍청한 소리 좀 그만해. 난 당신한테 나 이전에 사실혼이었던 남자가 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숨기고 나랑 결혼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그 모습이 끔찍하다는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랑 내가 뭘 믿고 같이 살겠어?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나 정말 당신하고 못 헤어져. 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어? 당신은 두 번째잖아. 전 절망적인 표정의 전 아내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뒤돌아갔습니다. 제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조건 불충분으로 할 수 없었지만 제 변호사가 배우자에 대한 기만 행위를 증거로 대서 무사히 이혼 소송을 끝마쳤고 작지만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나이에 쫓겨 빨리 혼자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결혼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저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을 접고 마음 편히 혼자 사는 게 100번 잘한 일이었겠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사인가 봅니다. 이혼 후 1년 뒤
부모님께 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얘도 지 친구처럼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거죠. 참나, 정말 유유상종이 맞기는 맞나 봅니다. 저는 한사코 그년 결혼식을 제가 왜 가냐고, 안 간다고, 절대로 안 간다고 말했지만 자식 두 명이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걸 저희 부모님은 납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부모님의 끈질기고 간곡한 부탁에 저도 지쳐서 그럼 가서 얼굴만 비추겠다고 했죠. 저는 동생년의 결혼식 날 가기 싫어서 무거워지는 발걸음을 달래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만나던 남자가 꽤 벌이가 괜찮은 건지 식장도 넓고 유명한 곳이더군요. 예식장 앞에 모인 인파도 많았어요. 저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을 부모님을 찾기 위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식장 안으로 줄 서 있는 화려한 축하 화환들 사이로 하얀 꽃으로 이루어진 화환이 눈에 띄는 겁니다. 모두 하얀 국화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식된 리본도 하얀. 그렇습니다. 그건 근조 화환이었어요. 장례식에서나 볼 수 있는 화환이 대체 왜 여기에?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화환을 보며 수군거리고 사진까지 찍기 시작했죠. 야, 저거 근조 화환 아니야? 어머, 진짜 뭐야? 신부되는 사람 누구한테 원수라도 졌나? 최서희? 최서희라는데? 저는 수근거리는 사람들 입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최서희. 그건 바로 제 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환을 확인하기 위해 인파를 뚫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커다란 화환이 둘러매고 있는 리본에 처절하게 적힌 문구가 보였죠. 김희숙, 네가 내 인생 망치고 잘 살 줄 알았냐? 복수할 거야. 믿어지시나요? 마치 천년의 복수를 다짐하는 문구 끝에는 제 전 아내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순간 뭐지? 설마 나랑 결혼했던 걸로 동생한테 복수한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누구 때문에 결혼이 파탄났는데? 라는 의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 바로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하객을 맞이하던 부모님은 입은 웃고 있었지만 얼굴이 잿빛으로 어두웠죠. 저 왔어요. 종훈아, 이제 온 거니? 네, 근데 아버지, 저 앞에 화환 보셨어요? 장례식 화환이요. 안 그래도 사람 불렀다. 당장 치우라고. 이런 집안 망신이 없어. 그 전에 저 리본이라도 떼시지. 솔직히 동생 결혼이 망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부모님이 사돈되는 양반들한테 얼굴도 못 드실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문구가 적힌 리본이라도 떼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고 있을 때 예식장 홀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말려. 저게 누구야? 여기 좀 도와주세요. 비명소리가 들린 건 바로 신부 대기실이었어요. 큰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전부 소리가 난 쪽으로 몰렸죠. 저는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일단 인파를 뚫고 신부 대기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정말 실소가 나올 만한 광경이었죠. 야, 이 미친년, 너 이거 안 놔? 내가 놓을 것 같냐? 놓을 거면 네가 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부케를 내던지고 엉망으로 흐트러진 머리끄댕이를 잡힌 동생과 그 머리끄댕이를 미역줄기 마냥 잡고 있는 전 아내가 한판 크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와, 이 두 기집애들은 진짜 정도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이거 안 놔? 좋은 말로 할 때 놔라. 도둑년아, 이 쓰레기 같은 년. 너 내가 경고했지? 보증 문제 해결 안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라고. 내가 절대 혼자서는 못 죽지. 야이씨, 너 입 안 닥쳐?
너 내가 보증 안 서주면 종훈 씨한테 내 과거 다 말한다고 나 협박했잖아. 미친년아, 정말 그 입 안 닥쳐? 왜 이제야 무섭니? 어? 서로 멱살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하는 대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보증? 협박? 여러분은 이 대화가 대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예식장은 두 기집애의 피 튀기는 싸움으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예식장 직원들도 그 둘을 못 떼어놔서 나중에 신랑 되는 사람과 시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죠. 전 아내는 신랑 되는 남자가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기요, 당신 결혼할 여자 제 김희수 애 있는 거 알아요? 애가 벌써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요. 초등학교. 알아요?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당장 그 주둥이 닥쳐. 못 닥친다. 어쩔래? 아, 그리고 쟤 지금 신용불량자예요. 그것도 알아요? 쟤 내가 보증 3천 서주고 거기에 또 3천까지 현금으로 총 6천 빌려준 거 안 갚고 꿀꺽하려고 개인 회생 신청한 년이에요. 신용불량자. 인생 꼬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도망가요. 도망가. 희숙 씨, 저게 다 무슨 말이야? 야, 최서희. 왜 불러? 신용불량자의 애까지 딸린 김희숙. 어머니는 저 개싸움을 보고 쓰러지셨습니다. 결혼식은 물론 취소가 됐고 사돈 어르신들은 예상치 못한 깽판에 크게 노하셨죠. 저 난리 이후 당연히 동생은 파혼을 당했고요. 결혼하려던 남자 측은 동생의 이혼 사실은 알았지만 아이가 있다는 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친구라는 년들이 이렇게 거울처럼 똑같은지. 이럴 거면 그냥 전연 둘이 결혼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참나. 그날 예식장에서의 난리로 인해 경찰까지 왔었고 어쨌든 초대받지 않은 예식장에 와서 행패를 부린 전 아내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털어놓은 말로는 동생이 전 아내에게 학창시절의 비행과 2년의 결혼 생활을 빌미로 보증을 서달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동생이 그저 답이 없는 인성 파탄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협박으로 돈까지 뜯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양파 같은 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몇 개월은 썩고 방치돼 악취가 코를 찌르는 양파 그 자체였습니다. 전 아내는 그 협박으로 동생에게 3천만 원의 보증과 또 3천만 원의 현금으로 총 6천만 원을 빌려줬고 얌체 같은 동생은 그걸 안 갚으려고 바로 개인 회생을 신청해 못 갚겠다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저 배째라는 황당한 동생의 반응에 전 아내는 칼을 갈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숨기려고 하다가 커다란 빚덩이에 깔아 뭉개진 셈 아닌가요? 똑같은 연대끼리 만나 서로 피해만 주다가 사이좋게 서로의 인생 파탄낸 거죠.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딱 손도 쓰지 않고 제 원수들이 서로가 서로의 등에 칼을 꼽는 걸 편하게 구경만 한 겁니다. 부모님은 파혼당한 여동생에게 더 이상은 참지 못하셨어요. 평생을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와서 부모님에게 못 볼 꼴만 보인 딸,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동생은 울고불고 버티다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접 짐을 싸서 문 밖에 내놓으시니까 그제서야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네요. 아유, 차 떠나고 손 흔들어봤자 뭐합니까? 처지만 처량해지죠. 동생은 38년 동안 부모님의 호의와 지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품이 동생 같은 사람에겐 너무 아까웠죠. 고마운 줄 모르던 동생은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는데 계속해서 부모님께 제발 다시 받아달라고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파혼한 남자와의 결혼 전에 이때다 싶어서 일도 바로 그만둬서 백수신세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말 정신을 차렸으면 당장 알바라도 알아봤을 텐데 그저 고시원에 틀어박혀 부모님께 받아달라 빌기만 하는 게
저는 아예 부모님께 그년 다시 받아주면 그때는 아들 잃을 거라고 못을 박아뒀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괜한 짓이었죠. 이번엔 부모님도 아주 단호하셨어요. 그건 부모님이 혹독한 부모로서의 수업료를 지불하셨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은 동생이 전 아내에게 빌린 6천만 원의 돈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6천만 원이 절대로 어른이 되지 못하는 동생을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자 부모로서 못난 자식을 향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부모님도 동생의 무책임하고 썩어빠진 모습에 이제 질리신 거겠죠. 저는 이제 여자 생각은 나지도 않습니다. 전 아내와 동생이라는 제 인생에 있던 두 명의 여자를 뽑아내니까 더 이상 여자라면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 어떤 여자도 제 인생에 들이지 않을 생각이네요. 오히려 이 일이 사람이 빨리 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저의 집착을 깨끗하게 없애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짝에 들어가는 몸은 하나인데 뭐하러 어떻게든 두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끼리끼리 논다는 말은 정말 인생의 진리이자 한치의 오류도 없는 말입니다. 전 아내와 동생은 어려서부터 끼리끼리 나쁜 짓을 하고 끼리끼리 거짓말을 하고 끼리끼리 협박도 하고 또 끼리끼리 서로의 인생을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향을 싼 종이에는 향기가 나고 비린 것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난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비린내가 나던 동생과 비린내가 나던 아내는 서로를 더 악취가 나는 존재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나마 그 악취가 저에게까지 스미기 전에 그 둘을 쳐낸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빠르게 도망칠 수 있게 악취를 풀풀 풍긴 그 둘에게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남들에게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